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비트코인 시황부터 짚고 넘어가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업비트에서 3,200만 원대는 오랜만에 보는 일인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네, 이게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계속 쭉 올라서 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으로 이제 꼽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꽤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이제 업비트에서 3,200만 원대는 이제 약 3개월 만에 지금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3개월 내에 최저가에 지금 최저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잠깐 이제 차트를 이제 잠깐 확인할 수 있으면 보시면은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3,200만 원대를 이제 내려갔다가 잠깐 이제 3,300만 원대로 좀 올라갔어요. 예, 이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쭉 빠진 게 이제 차트상으로 보이죠. 네, 예. 급락했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3,300만 원대를 이제 좀 회복했다 했는데 지금 역시 또 이제 오전에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서 뭐 참가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좀 이제 다시 3,300만 원대 살짝 밀리는 약세를 좀 아직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년 3개월 만에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이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때 또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좀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제 긴축 우려가 부상하면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의 멘트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대다수 위원들이 이제 연내 추가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면서 연준에서 또다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신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닌 다른 자산 시장도 일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3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근 국내 금융 투자 시장이 참 어수선한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CFD발 폭락과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국내 코인 시장에서도 사설 운용사들의 이른바 먹튀 우려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투자 시장이 자산 시장이 지금 이런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더해서 내부적 이슈까지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도 이제 어제 이제 몇 차례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군다나 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돌발 악재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사설 운용사, 이제 운용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운용사들의 일단 서비스 정지가 이제 지금 발생을 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루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하루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델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두 회사들의 수익 모델, 즉 서비스 모델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그 코인을 이 회사들이 운용을 해요. 이 회사들이 이제 마치 이제 자산 운용사처럼 네. 운용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돌려주는 이런 방식의 지금 서비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치라고 이제 많이 불리기도 하고 코인 예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좀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이런 코인의 미래에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네. 미래를 믿기 때문에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은 들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코인은 계속 들고만 있으면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서 이자와 같은 개념의 수익을 제공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맺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고 꽤 큰 규모로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라는 곳과 델리오
그다음에 또 업라이즈가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헤이비트와 그다음에 샌드뱅크라고 하는 이 회사 네 회사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꽤 큰 규모인 하루 인베스트가 13일이죠. 13일 날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미국에서 은행이 이제 이렇게 영업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이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출금도 못하게 하고 입금도 안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네. 입출금을 중단하는 말은. 그래서 13일 날 갑자기 입출금 중단 공지를 내면서 여기에 이제 코인을 맡기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코인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커졌었고요. 네. 그와 비슷하게 역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 은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 은행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른 은행에서 다 인출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규모 네. 인출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델리오라는 이제 비슷한 회사도 어제 그러니까 14일 저녁 6시 30분에 어쩔 수 없이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내서 두 회사가 동시에 이제 입출금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이 서비스가 중단된 거니까 입출금을 중단하기 이전에 코인을 맡겨놓으신 분들은 이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네, 네. 찾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 피해 규모가 지금 약 수백억 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하루 인베스트먼트, 델리옴, 업라이즈 이런 코인 시장의 사설 운용사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인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모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델은 사실 말만 코인이지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자산 운용사 또는 펀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취급하는 자산의 종류만 코인인 거지, 그 외에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이 전문가들이 운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킨 수익의 일부를 이제 뭐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치를 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네. 정말 자산 운용사 펀드와 정말 비슷한 모델이죠. 음. 예. 그래서 자산만 코인이지 이 서비스는 이제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운용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이제 전문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 금융에서도 운용사에서도 알고리즘이나 이런 첨단 기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블록체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취급한 새로운 금융회사 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네. 이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에 적합한 규제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금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그래서 위험 감지라든지 미국 은행 사태에서도 지적됐었던 위험 감지,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취급하는 자산이 아직까지는 금융에 속하는 게 아닌 코인이기 때문에 제도권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정말로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컸던 불법 유사 투자 자문사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랑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불법 유사 투자 자문사도 사실 뭐 투자 자문사이고 주식을 다루는 이런 회사이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내부 통제나 이런 것이 없고, 따라서 이 투자를 했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뭐 SE증권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 코인 사설 운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지만 이 서비스의 이 운용사의 사업 모델은 너무나도 이 금융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자산 운용이라든지 집합 투자와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일부 회사들은 이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바스퍼 라이선스라고 부르죠.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라는 이제 라이선스를 이제 받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이 예치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바스퍼 라이선스를 현재 지금 받고는 있지만 취득한 곳은 없어요. 네. 특히나 이 바스퍼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그 업비트나 비싼과 같은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코인 거래나 또는 보관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에는 조금 열애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빈틈이 생겼던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서 필수로 이제 요구가 되는 신뢰라든지 또 내부 통제라든지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이 미비했던 것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용사인 만큼 사실 투자자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 규모는 추산이 될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이게 역시 이제 제도권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제 좀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얼추 이제 업계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약 한 수백억대 그 정도로 좀 추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하루 인베스트의 사용자 자체만으로 한 200억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델리오가 있기 때문에 델리오에서도 약 그 비슷한 규모의 정도가 이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다 보니까 네. 수백억대가 되고, 특히나 이런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달려주는 모델, 수익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모델은 이 가상자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그 고팍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이제 고파이와도 유사합니다. 네. 고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FTX 파산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가상자산 업계와 연관이 돼서 이 고파이도 한 수백억대가 아직 지금 회수가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반환이 안 되고 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관련 투자자분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 협력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추가 공시를 냈어요. 네. 즉 이제 하루가 이제 이 운용을 하면서 자체 운영과 더불어서 외부 운용사에게 이제 일부 자산을 위탁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한 운용사 중에 한 곳이 이제 큰 부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을 감추고 운용을 했었다고 밝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운용 협력사에게 민형사상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보상될지는 그건 또 별개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코인 자산 운용사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시장에서의 폭락 사태와 더불어서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금을 가게 하는 아주 큰 문제를 지닌 사건입니다. 네네. 이런 사건은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부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규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저는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은 이제 은행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게 은행과 연계가 돼야만 되는 건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은행과 연계돼서 이제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은행과 매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뭔가 별도의 조치를 좀 취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네. 업계에서도 금융 서비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에 걸맞는 신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추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코인 시장, 한국 코인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전 세계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과 별개로 비트코인 하락장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사실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고, 역시 추가 긴축 우려가 나오는 것만큼 코인 시장에서의 코인 시장의 약세는 여전할 것이고요. 또 미국 규제도 여전합니다.
미국 지지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시는 관점에서 그냥 관망세를 좀 유지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